에지모라는 논문이고요. 제목은 Scalable and Efficient Deep Learning Inference on Asymmetric Mobile CPU라는 제목입니다.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모비콘 2021 학회에서 발표가 된 논문이고요. CPU에서 딥러닝 추론 성능 향상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일단 운영체제나 전원 관련돼서 그런 측면에서 좀 다룬 내용이고 가속기나 또는 NPU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좀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DVFS라고 다이나믹 볼테이지 프리퀀시 스케일링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전력 절감 기술 중에 하나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 보시면 가로는 퍼포먼스고 이제 세로가 파워 축에 해당하는데 어, 파, 파워 퍼포먼스에 따라서 CPU의 파워를 조절해서 볼테이지와 프리퀀시를 조절해서 어떤 전원이나 배터리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동적으로 전압과 프리퀀시를 조절하는 기술이고요. 리눅스에서 가버너가 어떤 폴리시에 의해서 이런 클럭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CPU 코어 아키텍처 중에 빅리틀이라고 암 아키텍처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빅리틀이라고 해서 저성능 CPU랑 고성능 코어가 이제 같은 코어에 들어가 있는 그런 멀티코어 디자인이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빅코어는 고성능의 고클럭 발음이 많은 그런 코어고 리틀 코어는 저성능의 좀 효율성이 좋은 코어를 둬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발열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빅리틀 코어가 따로따로 존재했어서 아이디 상태거나 뭐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는 부하가 적은 작업을 할 때는 리틀 코어만 쓰고 게임이나 뭐 영상 같은 걸 보는 CPU 로드가 많은 걸 할 때는 빅코어만 쓰고 분리적으로 사용했었는데 최근에는 빅리틀 코어가 동시에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가령 빅코어 4개, 리틀코어 4개가 있으면 시스템에서는 이제 8개의 코어가 잡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멀티코어가 있는데 이 멀티코어 간에 이제 성능 차이가 나는 그런 비대칭적인 멀티코어를 아시메트릭 멀티프로세싱이라고 하고 이 논문에서 주제로 잡는 배경이 이 비대칭 멀티코어에서 딥러닝 추론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논문의 인트로덕션에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암의 빅리틀 같은 아시메트릭 멀티프로세서 그러니까 빅 리들 같이 이제 비대칭적인 멀티프로세서에서 딥러닝 추론을 할 때 성능 확장성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빅코어만 쓰는 거에 비해서 빅 플러스 리틀을 같이 쓰면은 리틀이 성능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퍼런스 타임이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 텐서플로우나 이제 그 프레임워크들을 보면은 오히려 인퍼런스 타임이 리틀 코어를 같이 썼을 때 늘어나기도 했고요. 리틀 코어는 이제 당연히 빅보다 성능이 작으니까 이 측정에 따르면 이제 1.73배 정도 성능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요만큼도 내지 못하고 실제로 5.63배 정도의 성능밖에 내지 못해서 이런 아즈메트릭 환경에서 리틀 코어가 더 적게 실행되고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딥러닝에서 그 패러럴하게 실행되는 추론 같은 경우에 여기 그래프에서 이제 A, B, C 같은 경우는 BC는 A랑 상관없이 종속성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오퍼레이터라서 BC를 이제 병렬로 처리하는데 이 BC의 태스크들을 작게 나누고 그걸 이제 인트라 오피 스레드 풀에다가 넣어놓고 이 스레드 풀에 있는 거를 여러 멀티코어가 이제 태스크를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는 멀티코어 그 스레드 풀 구조에서 기존에 만들어진 API, 아이겐이나 오픈MP 같은 API들은 이런
비대칭성 멀티프로세싱 CPU를 고려하지 않고 스레드 태스크 큐의 그 태스크 크기를 고르게 분배를 하다 보니까 빅코어랑 리틀 코어가 같은 크기에 있는 태스크를 처리하게 되고 이럴 때 이제 어떤 미스매치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멀티 그 맷멀 행렬 곱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행렬 곱 같은 것도 이런 데 해당이 되고요. 이런 행렬 곱이 AMP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는 테이블은 딥러닝에서 얼만큼 행렬 곱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퍼센트를 나타내고 있는데 RNN 같은 경우에는 91%가 행렬 곱을 사용하고 있고 적게 사용되는 모바일 넷도 65% 정도가 행렬 곱에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매트릭스 연산은 딥러닝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파티셔닝이 같은 크기로 하기 때문에 AMP에서 크게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그 파워 관점에서에도 그 CPU 인퍼런스에 좀 문제가 있는데 앞서 배경 설명 때 말씀드린 DVFS 그러니까 다이나믹 볼테이지 프리퀀시 스케일링 동적 전압 스케일링 하는 게 OS에서 작동하게 되는데 요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 진한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인퍼런스 시작하고 끝났을 때 표시하고요. 뒤에 있는 얇은 게 실제로 이제 파워 클럭을 얼마나 조정해서 파워를 얼마큼 줬는가를 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추론이 시작했을 때는 파워가 아주 낮게 거의 이 동적 전압 스케일링이 작동하고 있어서 낮게 쓰고 있다가 중간쯤 됐을 때 최고 파워를 가지고 끝난 뒤에도 이 파워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 긴 두꺼운 이 선이 이제 인퍼런스 시작과 끝이고 이 뒤에 게 실제 파워인데 이게 일치하지 않아서 이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CPU의 성능을 못 쓰고 있고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초연이 이미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이제 느리게 동적 전압 스케일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하는 건 없는데 파워만 쓰고 있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딥러닝 연산에서 DVFS의 클럭 설정하는 게 좀 가능성이 느리다고 할까요? 이 미스매치가 좀 발생을 해서 시간적인 측면이나 어떤 전압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 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제안하는 게 에스모라는 시스템을 디자인을 합니다. 이 에스모의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만들고 이 모델을 이제 처음에 이니셜라이징 할 때 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코어의 그 상태, 클럭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알 수가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이제 최적화된 주파수 그리고 어떤 블록으로 나눌지를 미리 계산을 해서 어, 모델을 초기화할 때 프로파일링을 해서 최저값을 찾은 다음에 나중에 인퍼런스 할 때 그걸 이용해서 추론을 하면은 지금 코어에 있는 파워나 어떤 연산량을 가장 최적하게 쓸 수 있을 거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프로파일링해서 내 지금 시스템에 맞는 그런 파라미터를 찾는 거 그리고 그 뒤에는 추론하는 것들이 이렇게 수식으로 나와 있고 그 웨이턴시 퍼스트 모드와 에너지 퍼스트 모드 요 두 가지 모드를 고려해서 논문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 에스모 시스템에서 그 태스크 크기를 이 그림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이 코어가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서의 양이 크기에 맞게 나누는데 그 나누는 크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디자인 가이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이 태스크가 너무 작은 태스크들로 나눠서 스레드 풀에 들어가 있으면 IO가 많아지게 되고 스트레싱이 생기니까 스트레싱이 생기지 않을 만큼 크게 그리고 너무 크게 되면 이 태스크가 크면은 바틀렉이 걸리니까 바틀렉이 걸리지 않을 만큼 작게 적절한 사이즈를 찾는다고 하고요. 이 딥러닝 같은 경우는 입력, 필터, 출력 크기가 특정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최적의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추론 전에 오프라인 학습을 한번 해서 그 최적의 값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태스크를 쪼개는 거에 대한 디자인인데요. 요 보시면 그 모델 파라미터랑 피처맵 이렇게 n by k, k by n 행렬이 있을 때 이 피처맵을 시스템에 맞는 빅리틀 그런 그 에스메트릭한 비대칭성 환경에 맞게 비대칭적인 하위 행렬로 분리를 시켜서 여기 있는 초록색 분리된 피처맵 같은 경우에는 빅코어에서 돌리도록 하겠다. 이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리틀 코어에서 돌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하위 행렬로 나눠 가지고 처리를 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적절한 크기가 프로세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프로세서마다 다른 그 크기를 찾아서 태스크를 쪼개고 이 빅코어랑 리틀 코어 이제 분리를 아예 시켜놨는데 이 코어 간 이동을 하면서 불필요한 오버헤드인 데이터 전송을 방지하려고 이렇게 코어별로 분리를 한다고 합니다. 요 뒤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모델 퓨처맵을 분리한 다음에 이 코어 클러스터에다가 이 할당 스케줄링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코어 프로세스마다 태스크 수를 균형 있게 스케줄링을 하고 여기 보시면 에스모는 스레드 풀을 코어 번호와 동일하게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어차피 우리 코어 개수랑 우리 코어의 성능을 다 알고 있으니까 무슨 코어에 어떤 태스크를 할당하겠다라는 스케줄링까지 이 프레임워크에서 같이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큰 초록색 태스크랑 작은 주황색 태스크가 한 스레드 풀에서 막 그 기다리고 있다가 멀티 프로세서가 가져가서 이제 같은 사이즈를 가져갔다면은 여기서는 이 코어에다가 할당을 아예 해서 최적화를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요 여기서 이제 논문에서 그 컴퓨팅 인텐시브한 워크로드랑 메모리 인텐시브한 워크로드를 나누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 이 논문의 기조에 따르면 데이터의 재사용성이 많을수록 필요한 메모리 액세스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컴퓨팅 인텐시브한 워크로드가 된다. 그리고 반대로 메모리 재사용성이 없고 메모리 액세스가 많으면 메모리 인텐시브한 워크로드가 된다. 그리고 컴퓨팅 인텐시브 워크로드는 높은 CPU의 주파수가 좋고 메모리 인텐시브 워크로드는 낮은 CPU 주파수가 좋다고 합니다. 딥러닝 관점에서 보면은 그 컨브 같은 연산은 컴퓨팅 인텐시브한 연산이고 풀리 커넥티드는 메모리 인텐시브한 워크로드라고 하고요. 여기에 맞춰 가지고 컨볼루션이 많은지 뭐 풀리 커넥티드가 많은지에 따라서 실제로 뒤에 보면은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그 벤치마크를 돌리고 그 프리퀀시 에너지 곡선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최소 에너지 주파수를 찾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실험 결과인데요. 여기가 가로축이 CPU 프리퀀시고 이 세로축이 어, 여기가 0.68 GHz에 대한 성능이고 이 성능 대비 얼만큼 타임이랑 에너지가 줄어드는지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건 이제 1.0을 기준으로 클럭이 올라갔을 때 이만큼의 그 시간과 에너지 향상이 있었고 향상이 이제 쭉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모습인데 주황색 컴퓨테이션 성능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 떨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파란색 메모리 액세스 성능 같은 경우에는 1.8GHz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거를 발견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는 게 왜 떨어지는가 보려고 이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많은 레지넬 18이랑 RNN이랑 이제 두 가지의
모델을 가지고 타임이랑 에너지로 비교를 했는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RNN 모델에서 특히 이런 클럭이 높아졌을 때 1.8GHz 이상에서 갑자기 성능 향상이 크게 되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것은 요 밑에 있는 랜덤 메모리 액세스 성능이랑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밑에 보시는 랜덤 메모리 액세스에 대한 그래프인데, 이 주황색 기린 코어랑 스냅드래곤 코어 둘 다 특정 클럭에서 그 랜덤 메모리 액세스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요것이 랜덤 메모리 액세스가 RNN에서 특히 많이 발견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격히 떨어지는 그래프가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 에너지 프로파일링에 대한 내용이고요. VGC16 모바일 넷 같은 모델들을 인풋, 필터, 피처맵 크기 같은 걸로 학습을 했고요. 기린보드에서 1시간 정도 선형 회귀 모델로 학습을 해서 최적화된 그런 태스크 크기, 그리고 주파수, 볼테이지 같은 거를 찾아냈다고 하고요. 안드로이드에서 실험을 했고, 실험한 결과 리틀 코어에서 주파수를 낮추는 게 뭐 별로 에너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능 향상이 7%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실험에 대한 내용은 뭐 컨볼루션 넷이랑 풀리 커넥티드 요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실험을 했고, 1초 간격으로 20번 반복을 해서 에너지 관점에서, 시간 관점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측정을 했고, 첫 실행은 제외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에스모를 사용한 이 프레임워크의 성능인데요. 요 밑에 있는 가로축이 그 코어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빅코어, 뒤에 있는 거는 리틀 코어를 얘기하고요. 이 주황색이 디폴트, 어, 텐서플로우를 아마 얘기할 텐데,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코어가 이제 빅코어를 4개를 썼을 때 한 3배 정도 향상을 하다가, 리틀 코어를 4개를 더 써도 향상폭이 얼마 안 됐었는데, 이 제안하는 에스모 같은 경우에는 리틀 코어를 잘 쓰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요 주황색, 노란색 그래프가 이 파란색까지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 텐서플로우랑 푀처스에는 OIT 세 군데에서 모두 이 리틀 코어를 기존보다 더 잘 활용하는 모습을 실험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에는 같은 그런 실험 결과 그래프고요. 이 왼쪽에 있는 게 퍼포먼스, 오른쪽이 그 에너지 관점에서의 성능인데, 어, 주파수를 우리가 DVFS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컨트롤하다 보니까 그 에너지 이펙티브가 훨씬 더 좋게 나왔고, 성능도 한 3, 40% 정도, 시간 성능 퍼포먼스도 그 정도 좋게 나왔습니다. 위에는 그 맥스 프리퀀시 기준으로 했고, 여기는 에너지 효율 기준으로 해서 실험을 했고, 두 개 다 비슷하게 퍼포먼스는 한 46, 48, 그리고 에너지는 한 22에서 37%이 정도로 측정이 됐고, 여기 왼쪽에 있는 것들은 컨볼루션, 오른쪽에 있는 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인데, 두 개 다 성능이 1.0 대비 40%, 50% 정도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은 컨볼루션 도메인에서는 한 24%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는데, 이게 캐시 로컬리티 때문에 성능 향상이 있었던 거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요. VGG 16 같은 경우에는 성능 향상이 이제 딴 거에 비해서 크지 않은데, 이미 리틀 코어를 28% 정도 잘 쓰고 있어서 리틀 코어를 더 잘 쓰게 해도 이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풀 커넥티드 쪽에서는 그 8개의 그 멀티 프로세서로 나눈 게 공정하게 스케줄링 하기가 어려워서 충분히 성능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고요. 블록 파티셔닝도 똑같이 24% 정도에서 48% 정도의 전체적인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매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 그래프이고요.
안드로이드랑 데비안을 비교했을 때 안드로이드가 더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데비안은 이미 CPU를 잘 활용하고 있어서 안드로이드보다 효과가 잘 안 나왔다고 하고, 데비안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보다 백그라운드 서비스가 적어서 어떤 그 태스크 스케줄링이나 이런 쪽으로 이득을 얻기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의 로드가 이미 있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고, 지금 기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추론 1초 하고 1초 있다가 또 하고 그런 실험을 했었는데, 연속적으로 추론하는 경우에도 성능 향상이 충분히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을 정리를 하자면, 기존의 모바일 딥러닝 추론을 위해서 이제 했었던 CPU에서의 추론은 태스크 분배 불균형과 DVFS의 불일치로 인해서 에너지 비효율성 문제가 있었는데, 행렬곱 연산하는 블록을 적절하게 분할하고 공정하게 태스크를 예약하고 효율적인 주파수를 설정하는 에스모를 제안을 했고, 여기서 기존 CPU에서 텐서플로우로 CPU에서 추론하는 것보다 한 45에서 50% 정도 좋은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